네, 이번 시간부터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구분계산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분 격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면제소득, 기타소득을 구분 격리하는 방법은 수개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을 하고 동일 업종 내에서는 공통손익을 안분하도록 이 순서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비를 안분하는 서식이 우리 소득구분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구분계산서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는 반드시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감면 대상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 종목과 별개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감면 소득은 비감면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 배당금, 수입 이자, 수입 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소득세법 쪽에서는 그러니까 수입 이자라든가 수입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금융소득이고 분리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장에서는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은 가지급금 인정 이자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임대료 관련되는 부분하고 유형자산 처분이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관련되는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각종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들은 전부 비감면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다가 제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가증권 처분 손실 이런 부분들도 비감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구분계산서 만들 때 이런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비감면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감면 대상이냐라는 부분인데 비감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로는 비감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일자리 안정지원금, 장애인 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지원금, 고용보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감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에 두 가지는 조세심판원 쪽에서는 감면 대상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해석이 조금 갈리긴 하는데 심판원에 대한 입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세청 입장을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공통이익금과 공통송금에 대해서 안분하는 부분인데 공통이익금은 수익금액 비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공통송금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금액 비례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송금 비례로 안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기타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외환 차손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 또는 과세 사업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도 감면 사업과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대부분은 그 구분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기부금은 공통송금으로 안분 기준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잡이익, 잡손실 이런 부분들도 감면과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감면 소득금액을 계산을 했는데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도매업 소득과 건설업, 부동산 임대가 나오는데 부동산 임대는 비감면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감면 업종인 도매업 쪽에서 이렇게 결손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적용하실 때 이 부분을 우리 안분해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존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이 부분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는데 특히 우리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하실 때 감면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안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하다 보면 도매업 쪽에서 결손이 나오더라도 결손을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정확하게 좀 분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13페이지에 우리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조정의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보시면 소득 금액 및 과표 계산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세무 조정이 종료되고 나면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가 작성이 될 거고요. 이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계산서도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소득 구분 계산서 들어갑니다. 소득 구분 계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 감면 업종별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감면분 및 준비금 해당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면 업종을 등록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감면 업종을 감면 업종 3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3개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고 기타 부분은 비감면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면이 안 되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출액과 관련해서 우리 사례는 백두무역상사는 제조업과 도매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조업 매출, 도매업 매출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까지 직접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에 대해서 개별분과 공통분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업외수익 쪽에 있는 부분들 손익계산서 확인하셔서 비감면 소득인 이자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구분하셔서 개별분으로 해서 기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제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표준손익계산서는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그래도 표준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신 경우에는 다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재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무조정 소득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내용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되는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세무조정사항을 새로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예라고 누르게 되면 기부금 한도초과 관련되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아니오라고 누르게 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만 반영이 됩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나 기부금 이월액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조정 계산서 쪽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예, 아니오로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내용만 반영이 되어 있을 때에는 과목 추가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와 기부금 이월액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되는 부분을 별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과목, 구분 선택, 감면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면 과목 선택의 1번부터 6번까지, 구분 선택의 1번부터 3번까지, 감면 선택의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우리 교재 514페이지에 소득세 등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외 비용에 개별분 해당 없으므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 비용은 해당 없으므로 과목 선택을 해당 없으므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정리했는데 우리 소득세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구분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 적용하시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세무조정 항목별로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을 세분화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 이월 필요경비 산입액에 대한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으로 가게 되면 안분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분 기준은 거의 대부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수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탭, 다섯 번째 탭으로 가서 소득금액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에서 발생된 거 소득금액, 도매업에서 발생된 거 비감면 소득 얼마다라는 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감 후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1억 5,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조정계산서에 있는 최종적인 소득금액 있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억 5,191만 6,971원 이 금액하고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되면 이렇게 회색 바탕에 이렇게 보입니다.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빨간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단에도 나와 있죠. 조정소득은 조정계산서에 16번 해당 당해 과세 기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붉은색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치시켜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자신고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되도록 수정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제조업과 도매업에 대한 소득 구분 계산서를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도매업이나 제조업 쪽에 결손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결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표준손익계산서 쪽에 구분 정리할 때 개별분, 공통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류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결손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587페이지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투자세액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5가지를 합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22년도부터는 기존 제도는 적용할 수가 없고 무조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은 제외하고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공제 대상 자산을 보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연구,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전략, 환경보전, 근로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이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도 공제 대상이 되겠고요. 공제 제외되는 자산들을 보면 중고품 적용 안 됩니다. 중고자산 안 된다라는 거고요.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리스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운용리스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보면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건축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차량 운반구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특수한 재산들은 그러니까 특수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축물이나 차량 운반구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전특정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인 연구인력 개발시설이라든가 에너지 전략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복지 전진시설, 안전시설 관련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이지만 구분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건설 기계 장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소매 물류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업종으로서 보관 창고 시설이나 운반 화물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한 관광 숙박업이나 전문 휴양업, 종합 휴양업 관련되는 숙박시설 건물들 관련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차량 운반구나 선박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용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웨어는 인사회계, 문서 작성, 기본 운영 체계 등의 일반 사무 지원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 한글이나 그러니까 그 오피스 관련해서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윈도우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 금액은 기본 공제 금액에다가 추가 공제 금액을 포함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 연도 투자 금액에다가 그러니까 공제율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공제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해서 일반 투자인 경우 중소기업 10%입니다. 신성장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은 16%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소득세 적용할 때는 중소기업으로서 거의 10% 적용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과세 연도 투자 금액에다가 투자 금액이 해당 과세 연도에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3% 적용한 금액하고 기본 공제 금액의 2배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세액의 추가 납부 및 이자 상당액 가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 완료 후에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 시에 공제받은 세액 공제액 상당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은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년간 투자 금액의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법인인 경우에 사례 1번, 사례 2번 나와 있는데요. 4기, 5기, 6기다라고 하면 올해가 7기라고 가정을 하죠. 7기 사업자다라고 했을 때 직전과세연도 3년 동안입니다. 자, 4기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부터 금액이 발생되어 있다면 단순 합쳐서 나누기 3 하시면 평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합쳤을 때 4기에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5기, 6기 부분이죠. 5기, 6기 부분을 합쳐서 3년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기에도 투자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6기 금액만 갖고 3년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전 연도에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300만 원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때 300만 원 투자했다라고 하면 300만 원을 36개월 환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투자세액 공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세액 감면 시에 투자세액 공제 중에 중복 적용 배제되도록 되어 있고요.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됩니다.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됩니다. 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배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중소기업이냐 비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정설 투자와 대체 투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정설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기계장치가 5대 있을 때 추가해서 수량이 늘어나는 6대가 되는 부분을 정설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는 5대 있는 기계장치 중에 1대가 고장나서 폐기하고 다시 투자해서 5대 기존 수량을 맞추는 투자가 대체 투자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는 대체 투자일 때만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든 비중소기업이든 대체 투자일 때만 적용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정설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공업단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정설 투자나 대체 투자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체 투자만 가능하지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정설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설 투자도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이 정설 투자 중에 세액공제 가능한 자산이 디지털 방송 장비라든가 전기통신 설비 중에 교환 설비, 전송 설비, 선로 설비, 정보 처리 설비 등 이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설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는 정설 투자든 대체 투자든 전부 세액 공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업단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 입지, 사업단지 고시 공고를 통해 갖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워낙 많이 늘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소로 조회를 해보시면 관련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통합투자세액 공개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 공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게 되면 차량 등록증 관련되는 부분은 지입회사 명의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서류상으로만 보면 지입회사가 투자세액 공개를 받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이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봐서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입회사는 투자세액 공제를 못 받고요. 차주가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형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금형은 같은 족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제외자산 건축물 쪽에 보시면 비품, 공구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차량 운반구, 공구 있었습니다. 그 공구에 금형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내일 채용 공제 가입되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 있죠. 이 경우가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 금액은 상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경영성과급의 15%를 세액 공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근로자에게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자, 상시 근로자 범위는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상시 근로자, 제외되는 근로자 똑같이 제외가 되고요.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성과급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나오는 성과급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법조문 찾아가서 따라가 보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여야 됩니다. 성과급이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하는 규정이었는데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배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해당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기타 사항입니다.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됩니다. 자,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세액 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되고요. 농특세가 적용됩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요걸 이제 예규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표로 만들어 보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 따질 때 근로자는 직전 과세 연도와 당해 과세 연도에 같이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입사했고 단기에 퇴사했다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만 직전 연도에 퇴사했거나 당해 연도에 입사한 직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에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데 단기에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직전 연도에도 7천만 원 이하고 당해 연도에도 7천만 원 이하이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직전 연도에 직원이었고요. 단기에 임원이다. 임원 직원 이렇게 되는 경우 임원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상시 근로자 계산하는 방법하고 약간 다른 예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적용하실 때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받았을 때에도 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미발급 받는다라는 얘기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해당은 되어 있는데 확인서만 미발급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액 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성과 공유 약정 시에 중소기업이었는데 성과급 지급할 때는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세액 공제는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부분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고요. 공제 금액은 고용한 경력 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 퇴직소득 제외하고요. 2년간 인건비의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15% 세액 공제 받고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개인과 법인을 비교해 보면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할 때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법조문에 보면 업종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개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소득이라고 할 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제외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해야 됩니다. 이때 동일한 업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중분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따져보시면 굉장히 폭넓게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법인들 같은 경우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요건만 갖춰서 우리 쪽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일 업종이다라고 할 때 중분류로 가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폭넓어진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요건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나야 되고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라고 하는 부분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혼인하거나 2년 이내에 임신, 난임 시술 받거나 퇴직 당시에 임신 상태이거나 퇴직일 당시에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퇴직일 당시에 초중 등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거나 이런 경우 결과론적으로는 뭐죠?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했다라고 하면 자녀 교육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인데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고요. 자녀 한 명당 한 차례 적용받을 수가 있고 세액 공제액은 1년간 인건비 30% 세액 공제해 줍니다. 중견기업 15%고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은 사후관리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있다는 거죠.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세액 상당액은 이자 상당액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라고 하는 부분은 자발적인 퇴사도 종료되는 걸로 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저한세나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도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과 고용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교를 해보면, 자, 남녀 구분해서 경력단절 여성은 여성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동일합니다. 공제기간은 경력단절 여성은 2년, 육아휴직 복귀자는 1년만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증가 여부에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은 상시근로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증감하더라도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육아휴직 복귀자는 감소했을 때 세액공제가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후관리, 경력단절 여성은 사후관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세액공제액은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사례 부분이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운영이라고 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입사일, 퇴사일 정보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년 4월 10날에 박경력이라고 하는 직원이 경력단절 여성으로 입사를 했죠.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우리 개인조정에 공제감면, 성실, 지방세 쪽이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 현황 부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박경력에 대해서 경력단절 여성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력단절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년도부터 입사를 했죠. 그죠? 20년도부터 입사를 했기 때문에 20년부터 입사했으니까 2년이면 22년도 4월 10날까지 딱 2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 공제감면 세액의 로마 숫자 3번에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신청서 FCB 불러오기를 통해서 회사 정보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세액공제 계산 내역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자, 우리 회사 정보는 박경력이죠. 그죠? 직원이 박경력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고요. 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조건을 봅니다. 종전 근무 기간 1년 이상이냐라는 건데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 퇴사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건데 해당된다. 그 다음에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그와 특수관계 없느냐라는 건데 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입사일, 종전 퇴사일 관련해서 2년 이상 15년 미만, 여기에 지금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2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일로부터 2년 이상이죠. 종전 퇴사일이 15년이고요. 입사일이 20년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입사의 한 부분에 대해서 여로 체크하고 올해 2년치 인건비 지급된 부분 4개월치 인건비죠. 800만 원 지출됐다라고 하면 800만 원의 30% 공제율 30%입니다. 그죠? 중소기업일 때. 그래서 세액공제 금액 24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유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클릭하셔갖고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다라고 하면 육아휴직 복귀자 정보,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무,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요건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시고 인건비 지출된 게 있다면 입력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액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보시면 공제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3번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 신청서 작성하시기 이전에 우리 공제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3번 전자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투자자산 명세서가 있죠. 그죠? 투자자산 명세서를 클릭하셔 갖고 투자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통합투자세액공제다라고 하면 투자 뭡니까 소재지가 나오죠. 소재지 뭡니까 우리 회사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사 주소 관련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라고 강남구 대치동 제가 갑자기 회사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데 대치동으로 입력을 하고요. 투자 적격 여부 투자자산 기계장치로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투자처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을 거니까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세금계산서 일자 입력하시고 투자금액 1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우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로 들어갑니다. 신청서로 들어가서 2년 2개 이상 과세연도 투자금액 그 다음에 공제금액이 나오는데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했다면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으로 가서 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시설 투자죠. 그죠? 우리는 일반 투자시설 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3번 10%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일반 시설이고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전 1년 동안 5천만 원이었고 직전 2년 동안 7천만 원이었고요. 직전 3년에 8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평균 금액은 6,666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해 과세기간 12개월이니까 추가 금액, 연평균 금액,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액공제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가셔갖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투자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공제세액 쪽에 가셔갖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경력단절 여성 관련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통합투자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반영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요 내용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종합소득 신고서에 가셔갖고 신고서에서 8번 종합소득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F7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F8 세액공제 조회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경력단절 여성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정보들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들 반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관심이 있죠. 최근에 세액공제 금액도 클 뿐더러 요건들이 그러니까 다른 요건들이 없고 고용만 증가하기만 하면 세액공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요. 또 최근에 경정 청구로 인해서 많이 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좀 시간이 길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적용 대상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법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제 요 자료가 법인세 강의할 때 제가 사용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그냥 내국인, 사업자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 대상자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한번 보면 법인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도 제외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자, 우리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법 조문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이 그러니까 뒤에 가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7조 4에 가면 상생결제 관련되는 세액공제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뒤에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7조 4 밑에 있는 모든 조문들은 사업소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용이 정대됐을 때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을 차별을 둘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규정상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액공제액은 1과 2의 금액으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두 개 합쳐서 갑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한 인원수의 기업별 다음의 금액이다라고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견 대기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 경우에 수도권은 1,100만 원, 지방은 1,3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 명당 인원수당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한 인원수의 기업별 다음의 금액이다라고 해서 중소기업은 700만 원, 수도권, 지방은 770만 원을 세액공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용정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청년과 청년 외로 구분해서 인원수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과 2의 증가한 인원수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한번 보시면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청년이 2명 증가를 했고요. 청년 외가 1명 증가하고 전체가 1명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청년 2명에 대해서 수도권 아니다라고 했을 때 1,100만 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2명에 대해서 2,200만 원 세액공제, 그리고 청년 외가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 외는 없는 걸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명 증가했기 때문에 1명을 기준으로만 적용해라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증가 1명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100만 원만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부분 보면 청년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외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전체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가 1명 증가했죠. 청년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공제 못 받고요. 청년 외에 대해서 3명이니까 700만 원 적용해서 2,100만 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체가 1명 증가한 부분을 1명에 대한 한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7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청년은 2명 늘어났고요. 전체가 청년 외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년 2명에 대해서 1,100만 원씩 2,2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부분이 0명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은 0원이다라는 겁니다.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 한도 규정이 도입이 됐는데 이 한도 규정이 고용정대 세액공제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규정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규를 통해서 20년 1월 1일 전 개시한 과세 연도에도 적용된다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예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해석이 나오기 이전에 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하는 거다라고 국세청에서 예규가 나왔는데요. 본 해석으로 인해서 삭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했던 과세 연도 세액분에 대해서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징이 발생할 수 있고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급 입법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제 가산세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가산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가면 28조에 가면 가산세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해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법 해석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서 과세가 달라질 때는 가산세를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산세 감면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본세에 대한 추징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상시 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고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자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상시근로자에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지만 0.5명 내지 0.75명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임원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자와 그 배우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의 직계존비 속 그 배우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형제자매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인원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느냐, 이건 사실판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예규들하고 종합해서 보면 휴직자에 대해서는 급여 원천징수는 안 됩니다. 급여 원천징수는 안 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에 육아휴직자도 납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하다 보면 건강보험료 부담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 가입자로, 직장 가입자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입사한 월에 월급이 굉장히 작거나 근무 기간이 짧아갖고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들 납부 사실이 확인이 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등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병역기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창업감면일 때 청년은 34세 이하입니다. 근데 고용정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청년은 29세 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법마다 청년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때 청년에는 다음의 사람이 제외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무조건 제외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무조건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외되는 게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요. 청년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으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용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다라는 기간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입사일자부터 그 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연도는 없어야 되겠죠. 그죠? 없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 입사해서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정해지면 기간제 근로자에 걸리게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청년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상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환자 관련해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청년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부분 보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개념들 잘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청년 범위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면,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미만인 사람이 해당 과세 연도에 60세 이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50세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는데 나이가 60세 넘어갔다라고 하면 청년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건데, 청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고요. 청년 외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이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은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사할 때, 계약서 쓸 때 만 60세가 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부분,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단시간 근로자 중에 1개월에 6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자는 근로자 수 계산할 때 0.5명, 0.75명으로 계산한다라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시기를 한번 보면 단기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한번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 감소로 인해서 단기 이전의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도 한 번 더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청년 의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청년은 나이가 29세 이하라고 되어 있죠. 29세 이하에 입사해서 시간이 지나서 30세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에서 청년외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청년 고용 인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를 할 때에는 청년 의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그러니까 한 번 청년은 계속 청년으로 보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에 직전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법인 전환 전의 사업에 직전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본점 지점을 운영할 때 이건 합쳐서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합쳐서 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상시 근로자 수는 전부 사업장 전부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자, 최초 과세 연도의 세액 공제액 관련해서 세액 공제액은 청년 상시 근로자 인원수에 기업별 공제 금액 적용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죠.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 인원수에다가 700, 770 적용해서 세액 공제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증가한 인원수는 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적용받았을 때 고용정대 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1년간 추가적으로 더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 경우는 2년 동안 더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2년 동안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앞에서 세액공제 받았던 그 금액을 계속해서 2년, 그래서 최대 중소기업은 3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내에 고용이 감소했을 때에는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없습니다. 자, 표로서 한번 보면, 자, 18년도 대비 19년도에 직원이 1명 늘었습니다. 1명 늘어서 청년이 1명 늘었다라고 보죠. 1000명 1명 늘어서 1100만 원 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공제를 받았습니다. 22년도에는 19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19년도 1차 세액공제였고요. 20년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9년도 2차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21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19년도 대비해서 직원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9년도에 대한 세액공제 3차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적용이 되면 중소기업일 때 최대 3,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명 늘어났을 때 3년 동안 3,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년도 기준으로 보면 19년도 대비해서 한 명이 늘었죠. 그래서 20년도 1차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1년도는 20년도 대비해서 한 명이 유지가 되고 있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20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년도 기준은 어떻게 되죠? 20년도 1차와 19년도 2차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대 2,200만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액공제, 2차 세액공제, 3차 세액공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 분리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2차 분이 19년도인지 20년도 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선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시켜서 적용을 고민하시고 하나하나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죠? 21년도는 20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한 명 늘었기 때문에 1차 세액공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최대 3,300만 원까지 된다라는 거죠. 21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1년도 1차 세액공제, 20년도 2차 세액공제, 19년도 3차 세액공제까지 된다라는 거죠. 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300만 원까지 사례에서는 되는데, 자, 22년도 1차, 21년도 2차, 20년도 3차분까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1차, 2차, 3차를 적용할 때 다 분리해서 요건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다음 해에 다시 증가한 경우에도 고용정대 적용이 되느냐라는 건데 적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대 세액공제, 추가세액공제 적용 배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용감소 추가세액공제 배제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하게 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과세연도에는 전부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증가세액공제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예규에 의해서 다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청년 외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과 당초 청년 외 추가세액 공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규정이 조금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우리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공제 배제 및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 공제 적용 방법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18년도에 5명, 19년도에 6명이었다라고 하면 19년도에 한 명이 늘었죠. 한 명이 늘어서 한 명에 대한 세액 공제했습니다. 20년도에는 19년도 대비해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2차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0년도, 21년도에 어떻게 되죠? 19년도 대비해서 한 명이 감소했죠. 추가 공제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19년도 3차 세액 공제가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20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19년도 대비해서 한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한 세액 공제했습니다. 20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두 명이 감소했죠. 두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 배제됩니다. 배제되면 22년도에 3차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죠? 7명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2명이 증가했죠. 증가했다 하더라도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20년도에 하고 21년도는 당연히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 공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상태이고, 자, 5명에서 9명으로 늘었지만 추가 공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1년도 대비 22년도 새로운 세액 공제는 당연히 4명 기준으로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 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는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만 감소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18년도하고 19년도 비교해 보면, 자, 전체가 2명 늘었습니다. 2명 늘었고요. 청년이 1명 늘었네요. 그죠? 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 외 세액공제, 청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20년도는 전체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죠? 전체가 유지가 되고 청년도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청년 외 청년 추가 세액공제가 2차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21년도는 어떻게 되죠? 자, 전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청년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전체는 플러스 3명이 증가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19년도 청년 외 추가 공제는 적용이 될 거고요. 청년 추가 공제는 원래 배제합니다. 원칙은 배제하는데 이때 배제가 완전 배제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최근 예규 3월 6일자 예규에서 바뀌었습니다. 21년 전체 상시 근로자 수 9명은 19년도 전체 상시 근로자 수 6명보다 3명 증가했지만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청년 추가 세액 공제는 배제합니다. 배제하는데 이 경우에도 2020년도 증가한 청년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되죠? 1명이 증가했었죠. 이때 1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 외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 기준 1명 곱하기 700만 원에 대한 부분과 당초 청년 외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당초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명 늘었잖아요. 그죠? 한 명 늘고 전체 2명 늘었으니까 청년 1명, 청년 외가 늘어났는데 결국에 청년이 줄어들면서 청년 외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청년 외가 늘어났다라고 보고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법 조문하고는 해석이 조금은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당초 입법 취지를 반영해서 해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는데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20년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자, 20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19년도에서 20년 청년 1명 늘어서 청년 외에 청년 세액공제 적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이 마이너스 2명으로 감소했고요. 전체는 1명이 플러스 됐죠. 자, 이 경우에 20년도 추가공제, 청년 외 추가공제 적용이 되지만 청년 추가공제는 배제가 됩니다. 자, 22년도는 전체가 유지가 되고 있죠. 플러스 2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청년은 플러스 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명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청년 배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청년 추가 공제는 배제가 되긴 합니다. 배제가 되지만 완전 배제는 아니고 청년으로서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증가했던 청년 인원수에 대해서 청년 외 세액 공제 금액을 적용한 부분을 추가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21년 전체 상시 근로자 수 9명은 20년 전체 상시 근로자 수 8명보다 1명 증가했고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2명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청년 추가 세액 공제는 배제합니다. 21년, 22년 과세 연도에 전부 배제합니다. 이 경우에도 20년도에 증가한 청년 상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서 청년 외 세액 공제를 적용한 금액 1명에 700만 원 적용한 금액 700만 원과 당초 청년 외 추가 세액 공제를 합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22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22년도도 배제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2년도에 최초 세액 공제 받은 과세 연도인 20년도 청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했다 하더라도 청년 추가 세액 공제는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21년도에 이미 배제가 됐기 때문에 배제가 됩니다. 이렇게 배제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20년도 때 청년이 1명 늘어났었죠. 그죠? 1명에 대한 부분을 청년 외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청년 외 금액인 700만 원 적용해서 청년 외 추가 세액 공제하고 합쳐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는데 청년 등만 감소한 경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청년이 감소했죠. 청년이 감소하고 전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없으니까 청년 외 한 명에 대해서 적용을 받았고요. 22년도에는 이렇게 청년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청년 외만 추가 공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한 명 늘어났고 청년이 3명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한 명 늘어났고요. 한 명 늘어났고 청년이 3명 늘어났죠. 그러면 전체 한 명 한도로 기준으로 해서 한 명에 대해서 청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 감소 시에 공제세액 추가 납부와 관련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시기는 단기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 한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용 감소로 인한 단기 이전 세액 공제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청년 의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로 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고용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만 이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저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 적용은 안 됩니다. 당해연도 세액 공제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단기 세액 공제를 말합니다. 단기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청년 등 고용정대 세액공제 적용 시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직전과세 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해 연도 세액 공제 적용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당해 연도 세액 공제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부분인데요. 21년도에 예를 들어서 청년이 한 명 7월 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월 달에 만 30세가 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22년도에 청년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해 연도 세액 공제를 계산할 때는 21년도에 청년은 0.5명이고요. 22년도에 청년은 제로고 그러니까 청년 외가 한 명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는 청년은 0.5명 감소했고요. 청년 외가 한 명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가 0.5명 증가한 걸로 해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요 케이스를 우리 추가 납부세액, 추징세액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21년도에 청년으로 입사한 직원은 한 명 입사했는데 22년도로 가면 같이 한 명으로 계속 청년으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청년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0.5명이고요. 청년 외 0.5명이기 때문에 결국에 감소한 상시 근로자 없습니다. 근로자 수 변동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추가 납부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추가 납부 부분을 한번 보면,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액 중에 일부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하는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보다 큰 경우에 보면 이제 청년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한 인원수에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 차액 부분에다가 1번과 2번 차이, 그러니까 청년 세액 공제 금액하고 청년 외 세액 공제 금액 차이 금액,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에 그러니까 청년 금액을 적용해서 세액 공제 금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액 공제 추가 납부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갖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20년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 3명, 7명, 10명. 그 다음에 21년도에 인원수가 8명, 10명, 18명에서 5명 증가하고 3명 증가하고 총 8명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1년도의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 5명에 1,100만 원. 그 다음에 청년 외 3명에 그러니까 700만 원에서 7,6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자, 21년도에 청년이 4명 감소했고요. 청년 외가 1명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가 3명 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4명에서 3명 차이, 1명 부분에 대해서 청년과 청년 외 세액공제 금액, 차액 금액 400만 원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명에 대해서 1,100만 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밖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의 청년 공제 금액,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 인원수의 그러니까 청년 외 상시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의 청년 외 근로자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면 20년도, 21년도 공제받은 금액 7,600만 원 세액 공제받은 건 똑같습니다. 사례가 똑같습니다. 21년도에 청년이 1명 감소하고요. 청년 외가 2명 감소하고 전체 3명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액 공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세액 공제 부분은 700만 원, 5명 1,100만 원, 3명 700만 원에서 7,600만 원 세액 공제 받았고, 22년도 같은 경우에 3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 청년 1명에 대해서 1,100만 원, 나머지 2명에 대해서 7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추가 납부세액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에다가 차액 부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사례를 통해서 보면 20년, 21년 증감 관련되는 부분 7,600만 원 세액 공제 받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감소하고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청년 외가 2명 증가하고 1명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전체가 1명 증가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면 21년도에 7,600만 원 세액 공제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22년도로 들어가면 22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1년도보다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원래 청년 추가 세액 공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청년 인원수에 대해서 1차 년도에 청년 증가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청년 외 공제액을 적용해서 추가 공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5명에 700만 원 적용한 3,5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청년 외 추가 공제 당초에 받았던 금액이죠. 3명에 700만 원 있었습니다. 그죠? 3명에 700만 원, 2,100만 원 해서 총 5,600만 원을 추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이 감소했죠.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22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19명보다 1명이 증가했으나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감소한 부분 1명에 대해서 차액 부분 400만 원만큼 추가 납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